2부입니다. 잠시 후 1타 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의 1타 경제입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값이 또 뛰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뛰어요? 지금 금값이 또 사상 최대치로 뚫고 있는데요. 일단 이유는 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죠. 일단 금리와 금값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은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금은 오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네. 은행 이자가 떨어지니까 네. 은행에 돈 두는 것보다 금 사두면 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값이 이제 오르 예상이 되다 보니까 더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거든요. 근데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느냐? 지난밤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8월 달 비농업 일자리가 22,000건 증가됐는데 이게 우리가 듣기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실 텐데요. 시장에서는 한 75,000건 정도 증가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22,000건밖에 증가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이게 이제 실물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용 지표 안 나오죠? 물가 다시 이제 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야, 이제 경기 둔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는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확률을 거의 뭐 98% 이번에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금값이 다시 한번 이제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한 돈에 우리 돈으로 지금 69만 원입니다. 이제 70만 원 이제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시장에 나가면 이미 70만 원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세로 지금 한 69만 원 되니까 한 돈에 그래서 야 이거 금반지는 못 사주죠. 제가 봤을 때는 돌반지는 못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그 관세 불확실성에 이어서 이제는 연준 흔들기에 나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흔들리면은 이제 자율성이 훼손당하는 거잖아요. 경제계는 그걸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또 뛰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또 금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못 믿겠다, 달러 못 믿겠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제는 약간 반미 성향이 있는 국가들이 금 매입을 굉장히 또 늘리고 있어서 지금 뭐 금의 수요는 많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불안하면 안전자산에 몰린다. 그거로군요.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금 선물 가격 상승률이 S&P 500 지수 상승률을 앞질렀다. 결국 증권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장에 투자하신 분들보다 만약에 내가 이제 금의 시장에 투자했다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 선물 가격이 1년 동안 4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 수익률은 한 14%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에 투자했으면 훨씬 더 많은 한 3배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진짜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달만 이렇게 추려놓고 봐도 S&P 500 지수 상승률보다 더 높게 금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금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권혁중 평론가는 금값 굉장히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방송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맞습니다. 네. 왜 저는 안 샀을까요?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데 항상 이제 또 오릅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제 그만 오릅니까? 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야 되나?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장롱에 있는 금을 꺼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네, 되느냐. 그렇죠. 이제 내가 팔아야 되나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급하지 않으면 팔지 말아라. 예,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오른다 또 오른다. 이게 구조상 그래요 지금. 금리 인하 시그널이죠. 계속적으로 수요는 많아지죠. 리스크가 커지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높아지죠. 그래서 ETF 상품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어서 예. 국제 금 가격은 이제 오르는 추세로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가기 때문에 장롱에 있는 금은 만약에 급한 일 아니면 팔지 않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롱에 금이 없는 사람은요. 투자 목적으로 뭐 금을 투자하신 건 좋은데 저는 현물 금은요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뭐 현물로 뭐 금을 산다 이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골드뱅킹 하나 만드셔서 금 통장 하나 만드셔서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놓는 것도 그냥 재테크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 2차 신청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아마 그 1차 신청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 2차 신청을 이제 9월 5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 시까지 받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근데 정부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잘못 이해하셔갖고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연금이라는 거를 이제 방점을 좀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 10만 원 기초연금이 70%까지 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극소수고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그 소득 하위 70%니까 70%였죠. 대상자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아마 신청하시면 예, 되실 예.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분들은 이거 스포츠 상품권 꼭 신청하셔갖고요. 뭐 받으셔서 뭐 말 그대로 뭐 스포츠 센터 가실 때나 아니면은 뭐 헬스장 가실 때 뭐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방법은 이 비풀페이 앱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근데 어려워요. 신청하는 게 지급 방법에서 비풀페이 앱을 이제는 셋업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로페이 상담센터를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코드 받고 등록하고 쿠폰 생기면 그걸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시설 이용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영화 관람표 할인 쿠폰이 또 2차분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1차 때 아주 효과가 대단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스포츠 상품권,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그다음 이번에 이제 영화 관람표도 1차 때 남은 것들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차 때 어느 정도 받느냐 봤더니요. 이게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이런 영화 상영관을 찾는 관객 수가요. 43만 5천 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하루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평균 43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일평균 관객수 비교해 보니까 1.8배 증가됐다고 해요. 와. 네, 그래서 1.8배면 거의 2배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쿠폰을 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관에 갔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남았습니다, 이게. 남아서 남는 분에 대해서 이제는 2차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 주느냐? 9월 8일입니다. 네.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예. 네, 그래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6,000원 할인권 자녀분 188만 장을 재배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영화관에서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건 그 영화 볼 생각이 있었던 분들 같으면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냥 바로 현금 지원처럼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1차분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1차 때는 우리가 이게 신청을 했었잖아요. 앱에 가갖고 빨리 선착순으로 빨리 다운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는 이제 자녀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착순으로 뭔가 신청할 이유는 없습니다. 앱에 들어가시면 뭐 CGV나 아니면은 이런 뭐 롯데시네마나 이런 앱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자동으로 돼 있어서 그냥 영화 예매하면 값이 깎여져서 결제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먼저 쓰시는 것이 그렇죠. 임자입니다. 예, 그래서 영화 보실 분들은 빨리 가셔서 월요일부터 알겠습니다. 빨리 써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저는 이제 반사이익으로 뜬 인물 같아서 한번 꼽아봤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엄청 화제가 됐던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발언을 하면서 설전을 벌였는데 정치적 체급의 차이가 있을 때 싸우면 무조건 필패하는 건 정치적 체급이 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경원 의원의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계속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거의 정점을 찍은 워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만해 보이고 또 권위적으로 보이고 초선은 가만히 있으란 말을 반복해서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란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박은정 의원을 본인들이 두 사람 사이에 또 구원도 있는데 서부지검에 있을 때 뭐 기소 청탁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거들어준 셈이 된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금주의 뜬 인물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명한 예술인이죠. 화가입니다. 이우환 화백입니다. 그 지금 김상민 전 검사 2023년에 아마도 공천 청탁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라고 하는 그림을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국민적으로 이우환 화백을 널리 알게 됐어요. 사실 미술계에서는 너무나 저명한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우환 화백이 널리 알려지고 예. 또 그 작품도 인지도를 얻게 됐다는 점이 한편으로 대단히 씁쓸하고 또 한 가지는 그나마 지금 김상민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선도 못 붙어보고 컷오프 됐잖아요. 그랬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칙대로 공천 절차에 임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나와서 이런 말이라도 하는 것이지 안 그랬더라면 국민의힘은 아마 점으로부터가 아니라 점으로 가게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주의 진 인물 장윤미 변호사.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제 현 의원을 꼽아봤는데요. 이제 피해자로 입건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본격 강제 수사가 단행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이제 그 지금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욕설까지 이제 특검을 향해서 뭐 XX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압수수색의 영장 기간을 길게 잡느냐 엄청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도 브리핑을 통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인지했던 시점은 계엄 훨씬 이전으로부터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올 5월부터 그러니까 그때 5월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 인지 시점까지도 하면서 더 혐의가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까지 좀 어렵게 하는 국면에 있는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예.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진 인물. 금주의 진인물이라면 단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가 국민들께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주중에 그 조계사 예방한 뒤에 우리 언론인들이 입장을 밝혀달라고 연거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가 그 답을 피하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답변을 해야 될 정치인이 그리고 답변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회피했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다음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 정치인에게 허용해 주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법사위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올리질 않았다.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예. 근데 야당에서 간사를 그 사람으로 정하면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의례적으로 이제 관례적으로는 박수로 뭐 이제 통과를 하는 그런 취지인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내란과의 연관성도 뭐 언급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결심 공판이 있어서 일단 선고도 이제 임박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또 이제 항변을 하더라고요. 패스트 트랙으로 재판받는 건 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있고 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도 역임해서 그거는 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아까도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재판받고 있는 그 패스트트랙 기소된 거 공소 취소해달라. 이 당권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걸 어떻게 보면 토론 과정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라고 한 대여섯 번을 물으니까 네라고 답변을 엄청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이 정도로 본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청탁했다는 그 정황이 나왔던 정치인에 대해서 법률을 다루는, 왜냐하면 다 수사기관이 피감기관이고 사법기관도 법원도 피감기관인데 간사로 적절한가란 좀 물음표는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간사로 이제 강행을 하신다면 그걸 뭐 물릴 방법 없겠습니다만 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에서는 좀 강하게 있는 것 송 같습니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간사는 강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원래 정당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간사를 내정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예요. 국민의힘이 간사를 누구로 뽑는지에 정말로 불만이 있으면 탈당하셔서 국민의힘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을 하셔야겠죠. 이렇게까지 법사위를 일방통행식으로 운영을 하면 계속 법사위에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파열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로 치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금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으로 중앙지법에서 계속 재판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공소 취소를 사실상 요구하다시피 했잖아요. 그것만한 이해충돌이 있을까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여당 의원이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법무장관이잖아요. 반면 나경원 의원은 설령 본인이 야당 간사가 된다고 한들 본인이 뭘 청탁을 할 수 있고 누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궁색한 변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논리적으로 한 정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간사를 뽑는 건데 그거 그냥 통과 의례로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너무 쉽게 들리거든요. 이런 그 논란과 분란이 일 걸 뻔히 알면서 추미애 위원장은 왜 이랬을까요? 굳이? 아마 처음 이제 할 때부터 바로 선뜻 처리해 주는 데는 좀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야당의 몫인 거죠. 야당에서 선출하는데 그러기에는 나경원 의원은 너무 나간 인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긁어부스럼으로 물론 뭐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박은정 의원을 띄워준 거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뭐 굳이 이렇게까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라는 기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막 정말 끝까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점한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5선이나 되고 하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이 먼저 사과부터 해라 뭐 이랬을 때 좀 점잖게 좀 대처를 했으면 본인의 이제 위상도 그러게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건 참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초선 가만히 있어는 잘못된 거죠.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맥락을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 국회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야당이 간사를 내정해왔는데 안건도 상정을 안 해주고, 자, 간사를 선임을 안 해주면요 양당 간사 간에 의안 처리에 관해서 협의도 못해요. 못하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독주 운영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초선 의원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내가 국회에 5선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순간에 감정이 너무 격해진 나머지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기어이 또 되돌려주잖아요. 어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5선씩이나 돼가지고 국회 운영도 모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정말 법사위는 계속 봉송악당 되는 겁니다. 네, 참. 초선은 가만히 있어도 문제고 5선씩이나도 문제고 뭐 간사 선임 안건을 굳이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든 것 자체도 좀 문제고,
하여튼 조용할 날이 없네요. 네, 법사위는. 항상 편집분 받고 있는 그래서 것 같습니다. 짧게만 좀 덧붙이면은 정치를 할 때요 자신의 감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관례대로 상정해주고 간사 선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차분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오히려 추미애 법사위원장 본인에게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사실은 추미애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2번이나 징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키워줘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보수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우한 작가를 뜬 인물로 꼽게 만든 그 그림. 뭐 근데 또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한테 그 그림을 전해준 김상민 전 검사는 일단 대신 사준 거라고 했다면서요? 그게요. 일반인들이 일단 이유한 화백에 어떤 작품이 있고 또 어떤 작품이 그 중에서도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유한 화백은 과거에 그 위작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유한 화백의 작품을 흉내내서 위작을 많이 그려서 유통시키는 바람에 그러면 진품으로 감정을 받아서 경매에서 낙찰이 돼서 국내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요. 웬만해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검사에게 또 현직 검사에게 대리 구매를 부탁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선뜻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입 대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대리 구매를 요청했으면 자금의 흐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좌 이체를 했든가 설령 그것을 현금으로 줬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한꺼번에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 FI 외 보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점들에서 앞에 그 무슨 목걸이 그것도 6천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은 나중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또? 네, 막 그런 그 막 해명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마치 100번 양보해서 검사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또 그림을 샀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데 이 추적을 하면 이게 대만 경매장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처음에 낙찰받아가지고 그게 다 또 뭐 증표 같은 게 붙으면서 꼬리표가 달리니까 부인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아 맞다 내가 샀다. 그것도 떳떳하게 본인이 가서 산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산 걸로 딱 좁혀져 오니까 아 맞다 내가 샀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 심부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건희 오빠로부터 내가 친분이 있어서 현금 받고 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진짜 김건희 씨의 오빠가 그림을 살 거면 그림 전문가가 본인 동생이잖아요. 그렇게 샀겠죠. 무슨 잘 알지도 못하는 검사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샀겠습니까. 이거는 믿기 어렵고 아 이건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본질적인 거죠. 왜 줬습니까? 이 1억이 넘는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 김상민 검사를 공천을 줘라 엄청나게 그 압박을 했다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그리고 공천은 못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에 뭐 특별보좌관 영전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금 거북이부터 이 위작 논란까지 있었던 그 이우한 화백의 그림까지 전방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깜빡했는데 방금 언급 듣고 나니까 김건희 씨가 진짜 그림 전문가네요. 그렇죠. 본인이 되게 유명한 뭐 자코메티전 이런 걸 다 이제 그 그러니까요. 기획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왜 검사한테 시키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보입니다. 브로치, 뭐 목걸이, 귀걸이에 핸드백에 금거북이 나오더니 이제 그림 나오고 또 뭐 나옵니까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참 너무 면목이 없고요. 네. 그런데 참 제가 왜 김건희 씨 때문에 면목이 없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보니 2024년에 당시의 구 여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하자면 그 당시에는 당정 갈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본질이 당정 갈등이 아니고 이렇게 김상민 전 검사처럼 공천 청탁의 의심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인사들을 공천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요구를 원칙대로 하면서 다 물리치니까 결국에는 용산에 불만이 누적돼서 일종의 일방적인 화풀이를 한 것이 그 당시 그 국면의 본질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월 15일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5번의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하지 않았던 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7월달 전당대회에서 쟁점이 됩니까?
이제 와서 보니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 우리 정치에서는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와서 그 정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관 매직, 공천 개입 등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거고 네. 뭐 어디까지 드러날지는 정말 아직도 모르겠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네, 아주 빙산의 일각이란 인상은 받는 거죠.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도 원칙을 지켜서 탈락시켰기 때문에 공천에서 최후의 보루가 하나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를 꺼내셨었는데 국민의힘 이번에 그 특검이 가서 압수수색하려고 하니까 아주 강하게 저항하다가 결국은 그냥 임의 제출 형식을 더 취하기도 했고 나중에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뭐 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의 컴퓨터에서 비상자를 키워드로 해서 봤더니 네.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더라. 계엄은 아니더라. 아무튼 이런 압수수색 당사에까지 들이닥친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원내 대표실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 범위가 과잉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의힘에서 반발했던 것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추의원의 자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달 7일에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나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잖아요. 그 이후에 원내대표가 2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집에 압수수색을 위해서 수사관들이 왔는데 나나 내 가족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전 집주인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등등 상당히 정서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검 측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작년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사례에 맞지 않아요. 일단 작년 3월에는 원내대표가 윤재욱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싶고 또 작년 9월로 잠깐 시계를 돌려보면 작년 9월 1일에 국회 본청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계엄설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9월 2일 월요일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필두로 5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그 계엄설 주장을 반박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근거가 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다, 민주당이 퍼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9월 1일과 2일 모두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계엄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검 측에서 뭐 작년 3월부터 이런 말을 하면서 근거는 없죠 지금. 아니요, 있습니다. 뭐가 왜냐하면요, 있어요? 신원식 전 장관이요,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했던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가 회동에 갔는데 김용현 이제 당시 경호처장이었고 본인은 국방부 장관이었고 앉아 있는 사람이 조태용, 여인형 등이 있었는데 비상대권 하면서 그때부터 계엄을 언급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었고 그게 정확하게 2024년 3월 말 정도라고 본인이 아주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네. 그렇게 언급을 했던 사실은 있어서 그러면 이 발언이 나온 지도 좀 꽤 됐는데 이걸 단초로 아마 특검에서는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꼽았었거든요. 신원식 장관이.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거고 그래서 열어놓고 수사하고 거기에 있다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저도 거기는 없습니다. 없었죠. 거기에는 없는데 아마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단초 같은 거를 수사를 더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제 브리핑이 나왔던 거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길게 하냐 그랬더니 길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수사의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 3월부터라고 하는 건 너무 넘겨짚기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음주 상태에서 비상대권 운운하는 것을 들어도 그 당시에 누가 들었다고 한들 작년 3월이면은 누구나 다 그것을 술김에 하는 헛소리를 여기지 정말로 진지하게 계엄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뭔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튼 뭐 그렇고 어쨌든 지금 핵심되는 거는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가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계엄을 내란죄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 내란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방조예요, 동조예요, 뭐 그래서 영장 청구서에는 그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 주요 혐의로 임무 적시가 종사까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능이 있고 이제 군에서 조력을 한 인물들이 있고 예. 또 뭐 여러 이제 국무위원들도 있고 한데 아마 검찰의 시각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어떤 기능적인 그러니까. 측면을 막으려고 했던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의석만 해도 얼마든지 해제 의결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리로 주요 임무 종사는 뭐 턱도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런 거죠. 저는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12월 3일 비상계엄 밤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 본청까지 갔는데 예. 국회 본회의장에는 표결하러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입니다. 당대표가 지속적으로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오라는 메시지를 내는데 본인은 그 의원총회장을 당사로 변경 공지를 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예. 그로 인해서 계엄해제 표결에 들어가는 의원 수가 18명에 그쳤잖아요. 당시에 만약에 한 50여 명 이상 들어갔으면 국민의힘의 상황과 처지가 지금 같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으로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말씀하셔야 될 책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그것이 형사 책임으로 쉽게 치환될 수 있는지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오판하거나 혹은 뭔가 주저하거나 해서 망설이는 사이에 그 상황이 끝나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쉽사리 형사 책임을 그 정도만 가지고 물릴 수 있는가. 즉 어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의도에 의해서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마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하게 되면 법정에서 바로 이 쟁점이 다루어질 거예요. 예, 그럴 겁니다.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즉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되느냐 뭐 정황상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리그리 흘러간 상황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건 어쨌든 법관이 판단하게 되겠죠. 1시 32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고속도로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수원에서 천천히 가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막혀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에서 천천히 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남동 부근에서 천천히 가고요. 서울 시내 상황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그 전반부에서 했던 그 나경원 의원의 이제 건의의식
그의 이제 반로로 보이는 그 워딩이랑 기시감이 들어서 좀 꼽아봤는데 지금 존재감이 오히려 이제 김건희 씨보다 약해지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주 초에 그 CCTV 공개한다 해서 법사위원들이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당신 너 검사해봤어?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것과 이제 하는 건데 그 인식으로 국정 운영도 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김건희 씨가 추가로 입건된 게 있는데 저도의 여름 휴가를 갔을 때 그 중간에 그 군함을 띄워놓고 막 불꽃놀이를 하고 노래방 기계를 불러다가 노래를 하면서 지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휴가를 즐겼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해군 내 제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면서요? 예, 수사하고 있고 이제 추미애 의원실에서는 그 훨씬 전에 또 이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사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 김건희 씨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종묘에 본인이 이게 소방 도로는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는데 차를 타고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이 접근도 안 되는데 CCTV를 끄고 차담회를 했었다는 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장선상에서 읽히는 이 한마디가 또 상징적인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네. 그 저도의 휴가 갔을 때 군함을 이용해서 술 파티 벌였다고 하는 의혹, 이것은 정말 사실이라면 보수가 더 화내고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분단 국가고 휴전 중인데 우리 군함이면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적으로 술 파티 하는데 동원했으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된 사람들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묘 얘기는 오래된 얘기고 네. 지난 한 주 동안 제일 또 인구에 회자된 뉴스가 이 군함 뉴스하고 군함 뉴스였죠. 대통령 전용기에 소주. 팩. 소주 팩 10팩 예, 그 페트병 소주. 그냥 페트병 맞아요. 네. 그 두 뉴스거든요. 그 비행기에 와인도 있고 다 있는데 위스키도 있고 이러겠죠. 보통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주종이 있으니까요. 예. 참 그리고 왜 굳이 군함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검사 때 같이 재직했던 분한테 들었더니 다른 양주는 잘 안 먹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소주를 즐겨 드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이고. 금주의 한마디 성룡우 변호사. 예,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한 망언입니다. 제가 오늘 꼽아온 말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망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을 했다고 하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쓰이는 멸칭을 사용을 하면서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공당의 교육연수원장이 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이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교육이 잘못되면 내란 주역을 배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당 지지자들을 무더기로 폄하하면서 한날 한시에 모이려고 해서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런 사람이 공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 발언도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지만은 이런 분이 누구를 교육하고 누구를 연수시킬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조속하게 교육연수원장 경질하고 최강욱 전 의원은 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금주의 진인물로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언급도 나왔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전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으로 새삼 몇 배 증폭돼 버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사가 익명이지만 나왔던 게 벌써 수개월 전이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일부 그 뭐 가해자라고 지목됐던 당직자들이 이제 제명 처리되고 그래서 마침표가 찍힌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서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조국 전 대표가 저는 여기에는 정답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 표명해야 되고 있는데 실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낸 입장문을 보면 내가 그때 유죄 확정을 받아서 당적도 이제 박탈당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조국 혁신당에서 당무를 그 구치소에 있고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봤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 이슈에 대해서만 도려내듯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강욱
전 의원도 부적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 이 피해 사실에 대해 우린 모릅니다. 이 최강 의원도 뭐 그런 취지라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하고 단죄하고 누가 잘잘못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피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게 기억을 떠올리고 외부에 알리기가 어려운 범죄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분리하고 그런 조치,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없다면 그 상례에 비춰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왜 안 됐는지를 묻는 것이 우리 언론이 물어야 될 질문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성폭력 가해자를 엄정하게 단죄하고 징계해서 내쫓는 것이 정답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잖아요.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알면은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미정 전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지목하는 가해자가 2명입니다. 한 명은 이미 제명 처리가 됐어요. 다른 한 사람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사건 처리가 온당하지 않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입니다. 뭘 역임했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요,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고 그 아래 민정비서관이 있고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행정관이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그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사건, 타이 이스타젯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 신우석 전 특별감찰반장이 모두 수사를 받아요. 참고인으로. 전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은 자, 본인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과 관련돼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준 조국 전 대표에 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면을 건의해주고 또 조국 전 대표는 감옥 안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으로부터 장문의 서신을 받았는데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나와서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본인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사람에게는 이런 방구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언론이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팔이 안으로 굽습니까? 왜 성폭력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당신 밑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뭐 그 언론이 뭘 묻고를 떠나서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부 예. 기관의 공정한 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조속한 그 책임 추궁. 맞습니다. 뭐 이걸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와서는 모든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와 의원들이 뭐 100배 잘못했다라고 이제 와서 그럴 것을 왜 진작들 못했나 이건 뭐라고 말할 변명할 그 여지가 여지는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나저나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제일 큰 숙제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당정 간의 의견 조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중수청 이런 등등등도 있고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고 금융위와 금감원 문제도 있고 그리고 환경부와 에너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고 쟁점은 이미 오래전에 불거졌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자꾸 차일피일 지금 미룬다.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만 시점만 통보해놓고 아직 내용이 없다. 이거 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아마 이제 검찰 그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 정부조직법에 막 세부 사항이 담기는 건 아니고 이제 수사기사 분리의 어떤 대전제가 담기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기후 그래서 이제 재편하는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이현주 의원 등이 좀 이제 다른 대안을 내고 있기도 해서 논의의 과정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기획재정부 문제도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또 예산처가 별도로 있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또 다로 합쳐지고 그러니까 이제 옥상옥처럼 기재부의 어떤 뭐랄까요 건의랄까 이렇게 너무 좀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좀 다른 부처를 압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 얘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을 대선 공약으로도 좀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9월 25일까지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한 건 이제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제 세부 강론은 이제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론을 쉽게 채울 수 없으니까 일단 덜렁 정부조직법만 개정해놓고 나머지 강론은 뒤로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방식의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면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조문은 100개가 넘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문이 60개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대로 개정을 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요. 막상 추석 전까지 검찰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과격하고 무리한 주장을 해놓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라고 정성호 법무장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덜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는 오로지 강성 권리당원들만 바라보면서 실제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길로 애써 무리하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입니다. 뭐 우선 중수청이나 뭐 기소청으로의 그 개편일 하더라도 일단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네, 이거는 네. 정해진 겁니까? 거의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나온 거는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이유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시행령이나 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거다. 예, 아무래도 하위법령까지 고치고 이럴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입장이 뭐 되게 많이 크게 달라졌다는데 이제 쟁점별로 하면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이미 큰 틀이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아마 중수청을 이제 행안부로 둘 것이냐 법무부로 둘 것이냐 하나와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가 가장 큰 틀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당의 입장이 거의 이제 정해진 거는 행안부 쪽으로 보내는 걸로 중수청 자체는 그래서 공소청은 법무부에 2대 이제 조직 개편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진짜 이론의 여지가 많더라고요. 보안수사 요청권만 뭐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 임의 수사에 한정해서 보안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 간격이 뭐 엄청 넓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서 좀 좁혀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강론을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오래전부터 어떤 권력을 쥔 쪽에서 자기가 일하기 편한 조직을 좀 갖고 싶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여기는 정답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권력을 쥔 쪽이 정부 조직 개편하고자 하면 그 뜻을 좀 존중해 주자라는 뭐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서 정부와 당 그 내부에서 아직 답이 잘 안 나온 상황에서는 그럴 때는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것도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게 국민 여론의 일반 그 감정 아닐까 싶어요.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국정이 돌아갔어요.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시절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면 뭐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국민의 권리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제를 내걸면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전혀 견제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1987년에요.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그거 벌어졌을 때 검사가 수사권도 없고 수사 지휘권도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도 없고 보안 수사권도 없으면요. 그 당시에 진실을 못 밝혔을 겁니다. 치안본부 그러니까 경찰청의 전신이었던 기관의 대공 분실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이 했습니다. 당시에 진실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최환 부장검사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역사적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쉽게 검찰의 팔다리를 다 자를 일이 아닙니다.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런 고문치사 사건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좀 가까운 사례도 있어요. 올해 6월 12일에 의정부 경찰서의 정모경이라는 경찰 한 사람이 구속 기소됩니다. 22차례에 걸쳐서 대부업자한테 사건과 관련된 뇌물을 2억여 원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뇌물을 받으면서 허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 기록을 일부 폐기하고 사건 정보 시스템에도 허위로 입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뇌물 준 업자하고 주고받았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가관입니다.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당신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이런 문자 메시지 내역들이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대다수의 경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극소수라도 일부 경찰들이 사건을 암장했을 때 그러면은 검사가 그것을 터치도 못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범죄자 전성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 맞습니다. 요구권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검사가 완전히 이제 경찰 수사를 다른 부처에서 이제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공소청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수사한 걸 딱 넘겨받아요. 기소해달라고 그랬을 때. 근데 이거 공소유지가 될지 한 2% 부족한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다시 수사라고 요청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할지 이제 법무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보안 수사는 이제 그 공소청이 좀 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 개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엄청 검찰 조직에 대한 비토가 많은 쪽에서는 그것조차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 요청만 하도록 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서 말씀 주신 부분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단절해서 경찰 알겠어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 설계는 아닙니다. 아무튼 정말 정교한 설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자,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내일 모레네요. 여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점심 먹고 끝난 후에는 야당 대표랑 둘이 만난다. 뭐 우리 항상 이 방송에서 둘이건 셋이건 자꾸 만나라 그랬는데 네. 둘 다 하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형식을 왜냐하면 장동혁 이제 대표가 나 이제 때로는 안 만날 거야. 나 1대1로 만날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그렸던 거 그럼 일단 단체로 만나고 날 잡아서 다시 만나려나 1대1로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단체로 만나고 끝나고 그럼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만나겠다. 이거 되게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원하는 형식 뭐 수용 가능한 거고 예. 또 설명드려야 되는 이슈나 뭐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협조도 끌어내야 되니까 저는 대단히 잘했고 기대가 됩니다. 8일. 그렇죠. 뭐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사람하고만 한다는데 굳이 뭐 그런 자리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대통령실에서는 것을 단독 회동이라고 부릅니다만 어쨌든 영수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그 이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디까지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가 너무 적어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가측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그러게요. 이민 단속한다고 헬기에 장갑차까지 가지고 가서 우리 국민 300명이 지금 연행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우리 정부가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한미 관계가 원만하면은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디까지 논의됐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자세하게 물어야 되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에게 직접 답한다고 생각하고 진솔하게 하나하나 진실되게 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언급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 여야 공통 공약 조속 추진 무슨 뭐 여야정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속도도 빨리 낼 수 그 있고 말이요. 각각 고민해가지고 정파성을 떠나가지고 이미 추려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에 애끼 쓴 거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하면은 또 그걸 지렛대로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대면서 그러니까요. 더 이제 물꼬가 트일 수도 있어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 간사도 선임을 안 해주는 상황이어서 법사위에서 지금 안건 처리 협의도 못하는데 참 너무나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여야정 공통 공약 조속 추진위원회 이 위원회는 여타 정쟁과 무관하게 굴러간다. 이렇게까지 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정도가 돼야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선이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나올까 모르겠네요. 근데 뭐 정청래 대표는 내란 종식 얘기만 계속 꺼낼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특검 뭐 과건 좀 무리하다 뭐 내란 몰이라는 얘기까지 이런 얘기만 했더니. 할 것 같고 그러다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답답해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 제1야당 대표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꼽자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과 그리고 노봉법 정말 6개월 뒤에 이대로 시행해도 좋으냐 이런 것부터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어렵사리 만나게 된 만큼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뭐 한참 만에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는 어떤 출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빛처럼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 또 호수의 일렁이는 달과 같다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들 하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는데 뭐 달빛에 호수에 일렁이는 달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 김건희 씨가 이 구속 기소되면서 달빛 언급을 해서 갑자기 달이 이 두 부부의 입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려군이 부른 원량대표 아적샘을 오늘 마무리 곡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가만히 있자. 내일 맞죠? 내일 12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